이 채널을 알게 된 지는 3달 정도 됐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서 역시 사연 없는 집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애청자로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역시 아무런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주부인 줄만 알겠죠. 하지만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남들에게 말 못한 채 가슴만 두드리는 슬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나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며 지금은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동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 대접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감히 형을 밀치고 올라서려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동서가 단단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제 이야기의 출발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만에 식을 올린 거니 요즘으로 치면 꽤 이른 편이죠. 하지만 10년 전에는 20대 중후반에 결혼한 친구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의 축복 아래 신혼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어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죠.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인력회사를 아버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짓고 철거하는 데 인력을 보내주는 사업. 네, 바로 그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은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실무를 쌓다가 아버님의 창업으로 인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경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버님이 인력사무소를 차렸을 때 마침 격리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세무회계를 전공한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깨끗하고 좋았던 거였겠죠. 그리고 월급과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웠고요. 직원을 1명, 2명 쓸 때에도 주유수당이니 퇴직금이니 4대 보험이니 뭐니 아휴, 세금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들을 스카우트해서 둘이서 인력사무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온순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타입이에요. 불평불만이 있어도 쉽게 툴툴대지도 않고 엄한 아버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착한 아들이었죠. 함부로 나서는 일도 없고 자신이 맡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묵직한 남자입니다. 성품이 원래 드세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 일은 남편에게 아주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격,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이 가시지요. 억세고 거칠고 화가 나면 곧바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기가 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영역이에요. 얌전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다니고 컴퓨터 앞에서 세무 계산하며 펜대 굴리던 우리 남편의 적성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피곤해 보이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최대한 내조를 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그런 힘든 와중에도 가정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는 늘 너무나도 대단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지 아버님의 인력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일거리를 많이 잡지 못해서 하루에 10명 미만의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 내보냈었지만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는 3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루에 오가는 돈만 해도 몇백만 원씩이더라고요. 월말이 되면 수천만 원의 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빠지고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세금 처리 및 각종 사무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아버님은 서울 경기 지역의 공사 현장에 영업을 나가시며 일거리를 따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체는 탄탄해져 갔고 그럴수록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줄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희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었죠. 오늘 아버지한테는 경기도 쪽 영업 나갔다고 말해줘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나 간다. 아주버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과 성격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적부터 집안의 사고 뭉치이자 꼴통이었죠. 아주버님께 어떻게 꼴통이라는 표현을 그리 쉽게 쓰냐고요? 앞으로 이 인간이 하는 짓을 들어보시면 꼴통이라는 말이 약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요. 이 장애도 고등학교 때 주변 학교와 패싸움을 하다가 정통으로 귀 쪽을 맞아버린 일 때문이에요. 그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싸움판에 휘말렸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미처 졸업하지도 못하고 한량처럼 살고 있는 답없는 철부지이죠. 저는 연애 시절에 한 번 아주버님을 사적으로 만난 적 있었습니다. 그 철부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거죠. 생각이 있는 남자라면 남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겠어요? 남편은 사실 저와 아주버님이 함께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하도 난리를 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갖게 된 거라고 미안하다고 되려 사과까지 했습니다. 껄렁껄렁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쓰는 말투하며 어디 하나 남편이랑 닮은 구석이 없던 아주버님. 아주버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 남자랑 헤어져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착실하고 성실한 성품과 함께 보낸 연애 시절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버님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최대한 아주버님하고는 엮이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볼품없는 남자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노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여자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방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연애하고 지방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평생 그곳에 정착해서 살 것이지 대체 왜 서울에 올라오는지 저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워낙 시한폭탄 같은 남자였기 때문에 분명 가까이에 살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는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버님과 저희 남편이 읽어놓은 회사에 빨대를 꽂듯 끼어들게 된 거죠. 고등학교 중퇴 자격증이라고는 하나 없는 저희 아주버님의 직책은 무려 실장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밑에 과장이라는 직책이 되었고요.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안 이후 바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가 인력회사의 원년 멤버고 여보가 주축인데 왜 직급이 낮아진 거야? 왜 아주버님이 실장이고 당신이 과장이냐고. 막말로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낙하산으로 실장이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아버님에게 따질 거야. 아무래도 형이니까 사원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래, 그럼 직책은 그렇다 쳐. 만약에 월급 똑같이 받는 거면 나 아버님 만나 뵙고 한 소리 할 거야? 이번 기회에 월급도 올려달라고 내일 말씀드려. 나중에 사업 물려받을 때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기 싫으면 당신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말라고. 남편은 제가 노발대발하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님의 선택에 아쉬워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그것을 툴툴대며 따지기에는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이날 이때까지 개고생한 것에 비해 너무 처우가 형편없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에게 찾아가 속상함을 토로했고 어머님 역시 저를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아빠가 그렇게 한 게 둘째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그래도 아빠가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니까 너무 대놓고 서운해하지 마라. 엄마도 둘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아빠 오면 잘 이야기하마. 저희 어머님 성격은 제 남편하고 똑같으셔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말은 못해도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공감해 주시며 아버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어머님의 말에 기분이 누그러졌고 아버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나 잘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끼어듦과 동시에 평탄하던 인력사무소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20대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낙하산으로 떨어진 아주버님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직책으로 갑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영업사원과 파트너가 된 아주버님. 신규 공사 현장에 영업을 나가면서 마치 자기가 대장이라도 된 듯 커피 좀 사와라, 담배 좀 사와라, 군대 선임이라도 된 양 부려먹었고 20대 직원이 일에 불만을 제기하자 불만 있음 아버지 사업체에서 나가라며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아직도 고등학교 문제아처럼 행동하며 사업체를 흔들어 놓는 것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났습니다. 그 사건들을 해결하는 사람 언제나 그랬듯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온갖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주버님이 저질러 놓은 불화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사원을 어르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직원 스트레스까지 받는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뭉치인 아주버님이 싫다가도 왜 잘 운영되고 있던 사업장에 그런 불안당 같은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지 그런 선택을 한 아버님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지요. 인력회사는 매달 말에 각각 계약된 사업체 쪽으로부터 큰 공사 대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력사무소 자체가 후불제 사업이지요. 월 초에는 갖고 있던 사업 자금을 이용하여 인부들에게 일당이 지급되고 말일이 되어서야 S사, H사, G사 등등 건설업체 쪽으로 대금을 청구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은 매달 말일에 무척이나 바빠지고 남편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액을 맞추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몇백만 원이나 펑크가 났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전산 프로그램에 마이너스가 뜬 것을 찾기 위해 밤이 새도록 검토를 했고 결국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주버님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손실이 난 것을 파악해냈습니다. 아주버님이 미리 챙겨두어야 할 서류를 분실했던 거였죠. 형, 저번에 미리 올려둬야 했던 서류 대체 어디에 놨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했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거 내일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없어? 그럼 나는 모르지. 안 줄 알았는데 없으면 없는 거야. 다음 달 청구권 좀 미리 땡겨서 빵꾸 막을 순 없냐? 너가 좀 해결해봐.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이 저질러 놓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3일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업체 쪽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고 스캔하고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무사히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던 무책임한 아주버님은 사무실의 피곤한 상황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며칠 동안 스트레스성 위험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버님은 알아주셔야 한다고, 큰아들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일러바치고 싶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 모든 사건을 아버님 귀에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버님이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사소한 실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다행히 남편의 업무도 차츰 안정화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특유의 뻔뻔함과 친화력으로 영업을 곧잘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격에 맞게 회계 업무와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며 업무의 분담이 체계화되어 갔습니다. 사업체의 영업이익이 슬슬 가시화될 정도로 탄탄해져 갈 무렵 아버님의 생신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죠. 아주버님 내외를 참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건네왔고 저는 스트레스 덩어리인 인간이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웃으며 맞이하였습니다. 형님은 꽤 깐깐한 스타일의 여자였는데 예전보다 더 살이 빠져서 얼굴이 거의 해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속내를 비추는 법이 없는 사람이어서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와 남편을 관찰하듯 쳐다보며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귀를 쫑긋 세운 느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갔고 후식을 기다리던 중에 저는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며 미리 준비한 고급 양주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애주가셨거든요. 아버님은 너무 고맙다며 좋아하셨어요.
곁눈질로 슬쩍 보니 형님은 따로 준비한 선물이 없어 보이더군요. 형님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핸드백을 들고 잠깐 자리를 비우더니 10분 정도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생신 선물이라며 아버님께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누가 봐도 방금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님도 차마 눈치를 채신 것 같았지만 잘 쓰겠다며 받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연락도 자주 드리고 어머님과의 교류도 잦아서 시댁과 가깝지만 형님은 워낙에 개인주의 성향이다 보니 이런 큰 모임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과 따로 연락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뿐인 아버님 생신에 빈손으로 오다니 저는 형님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뭐 그 사람 성격이겠거니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모임이 끝나갈 무렵 아버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운을 띄우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특히 둘째, 사업 초기부터 맨 땅에서 회사 경영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러모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하기 힘들었을 거다. 조만간 나 없어도 너네가 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라. 아버님이 환갑을 넘긴 나이셨기 때문에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초창기 멤버로 아버님이 모르는 모든 회사 작업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 남편에게 앞으로 너가 이끌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아버님 역시 남편을 보며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느릿느릿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아버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눈치도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수주 따내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건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의 차이로 회사 운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영업하는 게 엄청 부담 가더라고요. 요새 이인은 집에 와서도 내일 어디를 가야 하네, 누구를 만나야 하네 회사 걱정만 가득해요. 아버님께서 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셔요. 잠자코 앉아있던 형님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갑자기 아주버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슬슬 읊더군요. 저는 듣고 있다가 코웃음이 푹 하고 나올 뻔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까지 아주버님이 일 배운다 하고 사고 쳐놓은 것을 남편이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뽑지 않을 아주버님인데 세상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척 사업을 본인들이 주도하는 척하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슬쩍 아버님, 어머님의 표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버님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어머님은 난처하다는 듯이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이 튀도록 열심히 자신들을 어필하는 꼴이 꼭 시트콤의 한 장면인 줄 알았네요. 그렇게 자리가 끝나고 난 뒤 아버님, 어머님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주버님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아주버님은 비흡연자인 남편을 불렀습니다. 형님과 저는 음식점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류가 없던지라 저희들은 어색하게 핸드백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그러던 와중에 형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아버님이 조만간 사업에서 물러나실 모양이야. 애아빠 요즘 아버님이 자주 부르셔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데 모쪼록 동서, 우리 애아빠가 회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방님이랑 옆에서 많이 도와줘. 아유 형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우리 그이 사업 초창기부터 하나부터 10까지 회사 운영에 다 참여했는데 아버님이 물러나시면 그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아무쪼록 아주버님이 그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형님은 마치 자신들이 이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는지 우위에 선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이마에 힘줄이 돋아나는 것을 간신히 참고 비실비실 웃으며 응수해 주었죠. 형님은 제 당당한 대답에 벙쪘는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만 가볼게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도로로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형님의 어이없는 태도를 마구 쏟아냈죠.
남편은 잠자코 듣고 있더니 아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형이 자신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겠지만 남편 역시 형은 회사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확실히 태도를 굳히라고 조언했죠. 생각도 없고 무대뽀인 아주버님이 선수 치지 못하게 단단히 못 박아두라고 말했습니다. 무능력하면서 욕심만 그득한 아주버님이 이때까지 아버님과 당신이 읽어놓은 사업체를 가로채려고 하지 못하게 꼭 단돌이 잡으라고 일침을 가했죠. 남편은 아버지가 그렇게 두진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생이란 고생은 남편이 다 하고 사업체 대표가 되는 달콤한 열매는 아주버님이 가로채는 꼴 절대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버님의 선포가 있은 후 형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사업체의 대표로 올라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과의 교류도 전혀 없던 형님은 갑자기 반찬을 싸들고 어머님을 찾아가거나 손주를 데리고 함께 나들이를 약속하는 등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통화를 하면서 첫자네가 회사 때문에 공을 들이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구잡이식으로 해먹으려고 하는지 저 역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에게 사케로 유명한 일식집을 알아놨으니 주말에 저희 내외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아버님은 흔쾌히 받아주셨죠. 일식집에서 회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즈음 저는 아버님에게 앞으로 회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버님 은퇴 이후에 자신들이 대표로 앉을 생각이 있는데 아버님 역시 동의하시는 내용인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회사를 꾸려온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남편이 대표로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아버님의 의중이 궁금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조금 생각에 잠기시는 듯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사무소에는 워낙 거친 사람들과 돈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포가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미뤄지는 대금을 받으러 가서 한바탕 하는 일도 부지기수고 다른 업체들과의 교류에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큰 소리를 내가며 이익을 주장해야 되기도 하다며 말이죠. 남편은 사무의 전반적인 운용이 빠삭하고 업체가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 대단히 공로가 큰 것은 맞지만 워낙 심성이 차분하고 조용해서 대표라는 직함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할는지 아직은 확신이 안 선다고 하셨습니다.